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다고 한다면 푸틴은 어떻게 이런 지지율 하락세를 극복하고 지지율 반등을 이루면서 반전을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승리를 결정지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쭉 상황을 들여다보다 보니까 저에게 떠오른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1995년과 96년 양대 선거, 그러니까 1995, 96 선거 주기가 떠올랐고, 하나는 이른바 그 선거 형태 연구 방법론 중에 가장 이제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가지고 이번 양대 선거를 좀 들여다보면 조금 더 밀도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좀 재밌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페이퍼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 페이퍼를 작성할 당시에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조금 부족했던 점들이 있었고, 제가 또 선거 문제에 대해서 페이퍼를 계속 써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다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했던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초보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못할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적 책임성, political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실현, 국민의 지배라고 하는 것을 실현하는데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는 정치행위이자 또 그들이 자신의 실질적인 의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유일한 통로는 아니죠. 가장 중요한 통로라고 하는 정치 과정이라고 하는 측면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 하나는 집권 세력 또는 통치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자발적인 동의를 끌어내므로써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이번 특히 러시아 선거는 이런 어떤 선거의 일반적인 의미와 더불어서 이 체제전환의 또 다른 세 번째 10년을 이루는, 그러니까 세 번째 10년을 이루는 의미를 갖고 있고, 또 푸틴이 다시 재복귀한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측면에 있어서 또 남다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합리적 선택 이론하고 이슈 투표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살펴보면,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유권자의 합리성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권자의 합리성이란 경제학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데요.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자신의 이익에 근거해서 후보자와 정당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 유권자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논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굉장히 유권자가 지극히 합리적인 존재로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기가 모든 정보를 다 수합해서 자기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입장인 거고, 한쪽은 너무나 많은 정보를 전부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판단하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꺼려하는 존재, 여기서 말하는 합리적으로 무지한 존재로서 유권자를 상정하게 됩니다. 또 하나 합리적 선택 이론의 중요한 것은 회고투표와 전망투표입니다. 회고투표는 통치자와 또 현 여당에 대한 이 업적, 국정 운영에 대한 결과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 전망투표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미래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슈입니다. 선거에는 항상 이슈가 중요한데 이 이슈는 보통 어려운 이슈보다는 쉬운 이슈가 주목을 받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쉬운 이슈 몇 가지를 가지고 결정을 내리게 되는 상황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합리적 선택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1년에 국가두마 선거를 결산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국가두마 선거는 지난 선거 주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회고적 성격을 많이 보였던, 회고적 투표 경향이 굉장히 뚜렷했던 선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러시아의 선거라고 하는 게 항상 국가두마 선거가 대선에 비해서 3개월 정도 일찍 치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의 전초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특히나 이번 선거는 아까 장소연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11년 9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통합 러시아 12차 전당대회가 치러졌고, 이 전당대회 푸틴의 복귀가, 푸틴의 대통령 선거 출마가 확정된 조건이었기 때문에 푸틴의 대선 복귀를 결정한 리트머스 시험지로서의 어떤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또 2007년 국가두마 선거에서 현 집권 여당인 통합 러시아가 70%에 달하는 압도적인 다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압도적인 다수 의석이 이번 총선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수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대화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이번 선거는 임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 450명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였고요. 총 7개
등록 정당이 참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등록 정당이란 러시아 법무부에 공식 등록이 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그 중에 4개 정당은 원내에 진출되어 있는 원내 진출 정당이죠. 진입 정당입니다. 결과를 보면 통합 러시아는 이제 49.32%로 238석으로 획득했고 공산당이 19.19%로 92석, 정의러시아가 13.24%로 64석, 자민당이 11.67%로 56석을 획득했습니다. 지지가 두드러진 적이 있습니다만 이건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두마 선거를 좀 평가를 해보면 몇 가지로 간단히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여당 통합 러시아의 추락이 굉장히 가시화되었고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선거였습니다. 2007년 선거하고 비교했을 때 통합 러시아는 표수로는 1200여 만표, 득표율에서는 15%, 그리고 의석수에서는 77% 정도 감소한 저조한 성적표를 거뒀습니다. 다행히도 이 원내에 진입하지 못한 3개의 정당의 득표율을 쪼개어서 갖는 바람에 자신들이 또 원내에 진출한 4개 중 7%를 초과한 정당들이 자신의 득표율에 따라서 또 쪼개받는 바람에 간신히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52.89%의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통합 러시아의 총선 결과는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선거인데요. 공산당이 2007년에 비해서 35석, 정의러시아가 26석, 자민당이 16석을 더 추가로 확보해서 굉장히 많은 약진을 입은 선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공산당의 성적이 좀 눈부셨는데 거의 20% 정도에 달하는 지지율을 얻음으로써 확고한 제1야당의 지위를 수성했고 또 1990년대에 누렸던 어떤 그런 영광을 다시 한번 갖지 않느냐라고 하는, 물론 거기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 하나의 성과가 바로 정의러시아입니다. 정의러시아는 사실 2006년에 창당돼서 2007년 선거에서 7% 진입장벽을 뚫고 원내에 진입한 정당입니다. 근데 이 정당이 굉장히 어떤 그 친크레물린 성향, 그러니까 통합 러시아의 친위정당 성격을 유권자에게 좀 보이게 되면서 굉장히 지지율 정체에 시달렸고, 실제 국가동화 선거에 임박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7%를 초과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시되는, 그래서 원내 진입이 조금 의심시되는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었는데, 어쨌든 이 7% 진입장벽을 뚫은 것은 물론이고 굉장한 지지율을 얻어서 결국은 원내 3당으로 제2야당으로 구성한 것은 굉장히 특이할 만합니다.